국민 라디오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6월 5일 목요일 시작합니다. 황금분할이라거나 절묘한 균형과 견제라는 말들을 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호사가들의 레토릭이거나 억지춘향식 제목 붙이기입니다. 두 말이 필요 없는 야당 패배입니다. 숫자 하나 더 많고 적음으로 승패를 구분하는 건 운동경기나 그렇습니다. 무엇가 황금이고 무엇가 분할이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노장년층 포기하고 2030 투표율만 바라보는 천수답 농사로는 연전, 연패 불가피합니다. 노장년층이 뭘 불안해하는지, 뭘 필요로 하는지 정책 대안 찾아서 바짝 다가가야 합니다. 야당은 서울과 충청에서 이긴 걸로 위안 삼는 모양인데 세월호 영령들과 일부 후보의 인기 덕에 이겼다는 걸 부인하지는 못할 겁니다. 상대 탓하기 전에 나부터 살피고 반성하는 게 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조합원 관조님 신청 광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주에서 30년간 참외 농사를 지은 부모님과 제가 정성 들여 키운 성주 참외를 조합원들께 소개합니다. 참외엔 면역력 증진에 좋은 폴리페놀, 노화 방지에도 좋은 항산화 물질이 있고 태아에 도움이 되는 엽산 등 많은 좋은 성분들이 있습니다. 10kg과 5kg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며 조합원 여러분께는 무료 배송에 할인된 가격으로 드립니다. 문의는 010-6269-7154. 상품 가격은 다음 블로그 관조 참외를 검색해주세요.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아,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아,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또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커피. 이제 아무거나 마시지 말자.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질 좋은 한 잔의 커피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커피를 아는 전문가가 정성을 다한 로스팅으로 만든 제대로 된 커피. 제제 원두커피로 여러분의 권리를 누려보세요. 02-749-1002. 주소창에는 카페제제.co.kr 그리고 검색창에는 카페제제를 검색하세요. 카페제제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카페제제는 카페가 아닙니다. 커피 전문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네, 선거 다음 날인 6월 5일 목요일 이강윤의 오늘 주요 소식 간추려보죠. 세월호 사고 현장에서 무려 40km나 떨어진 곳에서 미 구조자의 시신이 한 구 발견됐습니다. 무려 3-4일 만인 것 같습니다. 세월호 선체 창문 절단 작업 후속 상황, 그리고 지금 여야 세월호 국조특위가 진도를 방문 중인데요. 그 얘기들 묶어보겠습니다. 김영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사외압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삭제한 경찰관은 법정 구속됐습니다. 전혀 엇갈린 사법적 판단이 나온 거죠. 대학생들이 또 시국선언 발표했고요. 오늘 KBS 길환영 사장 해임 제청안이 지금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오후 4시부터 비공개리에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KBS 사태 속보 이런 것들 챙겨보겠습니다. 정가 분석, 미리 보는 뉴스 K 이런 것들 여전히 계속하고요. 진짜 인터뷰 시간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전 원내대표이자 동교동계의 마지막 비서 유명하죠. 박지원 의원 연결해서 오늘 새벽까지 쫓고 쫓기는 그 열전 끝에 막을 내린 6.4 지방선거에 대한 총평 그리고 몇 가지 중요한 대목에 대한 의견 교환 이런 거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길경식의 경제점검 코너를 주 3회 하기로 하는 걸로 코너 부분 부활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월, 화, 목요일 그렇게 주 3일을 택하려고 합니다. 혹시 경제 관련 궁금하시거나 미리 좀 소상히 짚어보고 싶은 게 있다. 그런 거는 올려놓아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길경식 이사와 함께 얘기해서 좀 깊이 들어가서 대답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국민TV 뉴스 기자 안은필의 논쟁으로 본 뉴스. 네, 안은필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시신이 한 구 발견됐는데 사고 선박 있는 곳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견이 됐네요. 예,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오늘 새벽 세월호 침몰 지점에서 북서쪽으로 약 40.7km 떨어진 해상에서 남성 시신 한 구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1차 지문 검사 결과 이 시신은 일반인 탑승객 조모 씨로 확인됐는데요. 이에 따라 대책본부의 시신 유실 대책이 허술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대책본부는 그동안 작전구역에 해당하는 사고 해역 주변 8km는 물론 15km 지점, 60에서 80km 지점까지 다중으로 그물을 설치하고 어선과 함정으로 유실 대비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한편 미 구조자 수는 16일 만에 한 명이 줄어서 15명입니다. 16일 만에 우리가 찾게 된 거군요. 네. 선체 창문 절단 작업 지금 어떻게 되고 재개됐나요? 예, 대책본부는 오늘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중으로 4층 선미 창문의 절단 작업을 끝내고 장애물 수거를 시작할 것이라며 대형 장애물을 바지 위로 끌어올릴 때에는 크레인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절단 작업이 끝나면 일반 장애물은 그물이나 윈치 등으로 빼내고 침상 등 대형 장애물은 크레인을 동원해 바지 위로 끌어올릴 방침인데요. 대책본부는 크레인 작업 기간에는 수중 수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미 구조자 가족들과의 협의를 거쳐 투입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네, 지금 세월호 국조특위 지난번에는 야당만 갔고 오늘 여야 함께 지금 진도를 방문 중이죠. 세월호 침몰 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오늘 오전 서울 용산역을 떠나 진도 팽목항을 찾았습니다. 여야 위원들은 해경으로부터 수색 상황 및 현장 상황을 보고받고 미 구조자 가족들이 있는 진도군 실내체육관도 방문했습니다. 국조특위 위원들은 미 구조자 가족들과 간담회를 갖고 내일 오전 미 구조자 구조대책과 특별법 마련,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등에 대한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검찰이 유병언 전 회장의 차명재산 관리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조평순 대표라는 사람 소환했네요. 예, 검찰은 오늘 조평순 3회 어촌 영어조합 대표를 소환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호미영농조합법인과 옥청영농조합법인 대표도 맡고 있는데요.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영농조합 상당수를 조 대표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영농조합들은 전국에 수천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조 대표를 상대로 영농조합의 정확한 자산 규모, 그리고 조합 돈이 유씨 일가에 넘어갔는지 등을 조사 중입니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1심에 이어서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 나왔는데 하필 선거 다음 날 이런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2부는 오늘 김 전 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 및 권리방해 행사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대선 직전인 지난 2012년 12월 16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던 것에 대해서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점은 이견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당시에는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에 관해 의혹이 제기됐을 뿐 수사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선거에 미치는 행위에는 해당할 수 있어도 선거 운동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에 대해서는 권 과장의 진술이 모두 사실이라고 해도 증언 내용은 대부분 디지털 증거분석 전이나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전에 정황에 불과하다며 김 전 청장의 공소사실 전제 중 일부에 해당할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 무죄 판결 비판하는 목소리가 벌써 거세군요. 너무 당연해 보이긴 하지만. 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권 차원에서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 개입 사건 무죄 만들기 프로젝트가 진행된 것이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게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정원 시국회의의 박성훈 공동대표도 검찰의 직무유기와 법원이 짜고 치는 맞춤형 짜맞추기식 판결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며 재판부가 검찰의 김 전 청장과 수사과장의 공모 여부를 설명하라고 성명을 요구했지만 검찰은 끝내 설명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공소 유지에 필요한 직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예. 그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김용판 전 청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 밑에서 지시받고 일했던 경찰관은 법정 구속이 됐어요. 예,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증거분석팀장인 박모 경감에 대해 징역 9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박 경감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국가정보원 수사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경찰이 보관하고 있던 자료를 삭제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범죄에 있어서 증거란 형벌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할 뿐 그 증거가 당사자에게 유리한 증거인지 불리한 증거인지는 가리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조금 다른 국제 그리고 국방에 관련된 얘기인데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런 것들은 좀 깊이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역량을 빨리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도된 기사 위주로 전해드릴 수밖에 없음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어요. 그동안 우리 정부는 한반도에 사드 도입은 없다. 이게 공식 입장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방부는 그동안 일관되게 한반도 내 사드 도입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또 미국과 협의한 적도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국방부는 바로 어제인 지난 4일에도 사드 도입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의 계획, 준비, 개발 과정에 참여는 물론 협의를 한 바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페피노 드비아소 미국 국방부 미사일 방어 정책국장의 발언은 이와 달랐습니다. 드비아소 국장은 미국 현지 시각으로 4일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사드의 성능과 가격을 알기 위해 정보를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가 요청한 정보는 로키드 마틴의 신형 지대공 요격 미사일인 패트리엇3와 사드, 레이시온의 스탠다드 미사일 자료라고 설명했습니다. 드비아소 국장은 한국이 현 시점에서는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다며 미국은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결정을 돕기 위해 한국 관계자들과 계속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계속 검토를 하고 있다. 뭔가 여운을 좀 남기는 듯한 발언입니다. KBS 지금 길 사장 해임 제청안 이사회 열리고 있고 노조도 지금 대응하고 있죠?
상황 속보 좀 묶어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4시부터 KBS 임시이사회가 비공개로 진행 중입니다. 오늘로 8일째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KBS 양대 노조는 오늘 오후 길환영 사장의 퇴임과 청와대 방송 개입 사과를 요구하는 공동총회를 열었습니다. KBS 새노조 함철 부위원장은 오늘은 KBS가 길환영의 KBS로 남느냐 국민의 KBS로 거듭나느냐의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는 날이라며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양대 노조는 해임 재청안이 가결되면 총파업을 철회하고 부결될 경우 계속해서 총파업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이화여대, 서강대생들 또 시국선언했군요. 네, 이화여대, 서강대, 경희대, 고려대, 성공회대 등에서 세월호 시국선언 발표가 잇따랐습니다. 이화여대 총학생회는 오늘 오전 세월호 침몰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대한민국의 침몰이라며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을 중시하는 사회풍조와 국정 철학, 정부의 무능한 재난 대응 시스템으로 인한 인재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강대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대학 동문, 청소 노동자들도 함께 참여했고요.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을 주도한 학생들이 포함된 경희대 학생들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가만히 있으라는 요구 앞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행동했기에 여기까지 왔다며 생명보다 이윤이 먼저가 돼선 안 된다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같은 날 고려대와 성공회대 학생들도 각각 시국선언문을 내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은필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보, 국민TV 조합비 이제 낼 때가 됐다고 하는구만요. 오, 그려. 그 국민TV도 개국하고, 그 뉴스K도 하던지. 달달이 11,000원 내는 거 맞죠? 11,000원만 내지 말고 좀 더 혀. 이 새싹에 돋아날 때는 물을 충분히 줘야 하는겨. 아이, 근데 인터넷으로 하려니까 보통 어려워서 원. 공정 언론을 꿈꾸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해야 할 일. 조합비 납입입니다. 매달 고정 납입 어려우신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서울 전화 3144-0933 3144-7737로 전화하세요. 사무국 요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전화 3144-0933 또는 3144-7737 여기는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만우절인 4월 1일 오늘 거짓말처럼 30명도 채 안 되는 취재 제작 인력으로 거짓말처럼 매일 1시간짜리 생방송 뉴스를 만드는 TV방송을 시작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중계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박보아 PD. 국민TV 뉴스 유지연입니다. 국민TV 뉴스 김희주입니다. 국민TV 뉴스 김진입니다. 국민TV의 첫 TV 프로그램은 밤 9시 당신의 진실한 메신저 뉴스K가 있습니다. 뉴스K 국민이 세운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듭니다. 네, 뉴스K 황준호 팀장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어제 밤 몇 시까지 방송했어요? 저희가 2시까지 했습니다. 새벽 2시? 예, 그런데 그때도 이미. 그때는 아직 한참 안 가려진 곳이 아직도 좀 있었잖아요. 예, 꽤 많이 있었는데요. 네. 저희가 도저히 그래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맞아가지고.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예. 다음번 재선 또 730 재보선 이럴 때는 좀 더 저희가 많이 준비를 해서. 그렇죠. 뭐 선거 투개표 방송이라는 게 각 방송사들이 사활을 걸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능력과 잠재력에 총동원시켜서 경연을 벌이는 곳인데 저도 어제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봤지만 정말 그 활과 창 구석기 시대의 병기를 들고 전자전을 하는 사람들과 아주 분연히 맞서 싸우는 것을 보고서 뭉클하기도 했고, 이거 조금. 갈 길이 멀다는. 그건 꼭 누구 탓일 수 없겠지만도, 어쨌거나 참 애는 많이 쓰셨고,
보시는 분들이 몇 가지 에러가 좀 있어서 예. 물론 이제 노 앵커나 제작하시는 분들이 사과의 마음 이런 거 표하셨겠지만 저도 잠시 동안 방송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조금 그런 말씀도 드리고 합니다. 아무튼 어제 반가웠습니다만 길고 긴 밤이 지났습니다. 예. 오늘 톱은 뭡니까? 저희 오늘은 선거 분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예. 특별히 새로운 사실은 없고 여러 가지 좀 재밌는 구석이 선거가 이게 누가 이겼다고 하기가 좀 뭐한 상황이 됐지만 재밌는 사실들이 역시 늘 그렇듯이 많이 나와 있어서 재밌는 것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만 알려줘 보세요. 가장 재밌는 것은 역시 충청권의 선택입니다. 예, 네 지역 다 새정치민주연합한테 손을 들어줬는데요. 사실 지난번까지 5번의 지방선거에서 한 당이 다 싹쓸이를 한 게 3번이나 되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런데 그때는 세종이 없어가지고 충남북과 대전 세 군데만 있었는데 네. 이번에 처음으로 세종까지 들어서 4개를 다 해야 되는 그 어려움이 있었고 네. 그런데 그 과거 3번 중에서 2번은 자민련, 1번은 한나라당이었는데요. 네. 김대중 대통령을 사실상 뿌리로 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4개 석권이라는 어려운 일을 해냈다는 것. 여기의 민심은 뭐냐? 라는 게 좀 저희가 보기에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따져보니까 지역의 기반을, 충청의 기반을 두고 있는 정당이 없이 처음으로 치러졌던 지방선거였더라고요. 네, 예, 그런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에 손을 들어줬다는 의미도 있었고 또 지난번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문재인 후보보다 28만 표를 더 받았는데 충청권에서 이번에는 그게 또 뒤집어진 이런 의미도 있었고. 그러게요. 이제 충청도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빚, 세종시 원안 고수 그런 것들로 분명히. 인한 빚은 이제 다 갚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뭔지. 그런 게 있고 또 야성은 야성인데 보수적인 야성.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는 한나라당을 손을 들어주고 또 이명박 정부나 이런 때도 자유선진당에 손을 들어주고 어쨌든 야당. 네. 예, 그런 보수적인 야성을 어떤 세월호에 대한 심판론 이런 것들이 누르지 않았냐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역시 진보정당인데요. 진보정당 성적표가 너무나 초라해서 앞으로 좀 모든 진보정당들이 다 이 선거의 의미를 좀 깊이 새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의 괴멸 상태더군요. 예. 특히 울산과 인천에서는 지니고 있던 의석도 잃어버리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저는 어제 새벽에도 아침까지 방송을 하고 예. 그 결과를 최종 그 표를 못 봤어요. 충북 이시종 후보하고 윤진식 후보가 밤 3시엔가도 10표 차이 이러던데 10표, 17표 이런 차이가 나서 최종 몇 표였습니까? 저도 최종 표를 그래요?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그게 도지사 선거 이정 지사가 이겼다는 사실. 네, 그건 알겠는데 새벽 3시엔가 제가 YTN에서 뭘 좀 하고 있었는데 그때도 10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맞나 참 의아했습니다. 갑자기 그게 물어봤습니다. 충청도 얘기를 하시길래. 예, 선거 관련 말고 진도나 이쪽 얘기 중에 특별한 건 없습니까? 예, 오늘은 특별한 게 없고 김용판 청장에 대해서 또 한 번 2심에서도 무죄가 나왔다는 사실. 그리고 진도에서 유실된 시실 한 구가 발견됐다는 것들. 또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지금 내전을 겪고 있는 시리아에서 아사드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했는데 역시 엄청난 지지도로 당선이 됐다고는. 그랬더군요. 예. 지난달 말에 이집트 LCC라는 사람이 대통령에 나왔는데 이 사람은 작년 7월에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을 쿠데타로 쫓겨낸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한 지지도가 97%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권자 전체가 투표에 참여한다고 볼 때 100명 중에서 46명이 지지하는 걸로 돼 있었다는 걸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역시 시리아에서도 그런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참. 예, 이런 소식들 가지고 알겠습니다. 9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예, 또 힘차게 하루 또 시작해야죠.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뉴스 K 황준호 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을 조금 보겠습니다. 지금 5시 57분 막 접어들었네요. 우선 야채가게 둘째님, 둘째 아들인지 둘째 며느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께서 진보 교육감이 압승을 했는데 그런데 진보 정당은 참패를 했다. 이유는 뭐라고 보시느냐? 진보 정당에게 문제가 있는 건가? 아니면 진보 교육감 계열 후보들의 단일화 효과인가라는 제가 이런 질문에 감히 대답을 드릴 터수나 깜냥은 못 되지만요. 이따 행간에서 선거 관련 얘기를 제 생각을 조금 드리려고 하니까 그때 함께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아주 미미하겠지만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께서 제가 죄송합니다. 그분 성함을 메모하는 걸 깜빡했는데요. 게시판이 이렇게 숫자가 바로바로 페이지가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메모를 하지 않으면 성함을 잘 모르겠는데 새누리당은 장년 또는 노년 대책이 좋은 게 있어서 장노년 분들이 표를 찍어주는 거냐? 야당 나무라는 거 그만하고 세월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투표를 한 시민들도 좀 꾸짖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동감합니다. 그렇게 쓰신 심정적 배경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이것은 누구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생각의 무게나 방점을 어디에 찍느냐의 것일 텐데 그래도 정책을 찾아가서 표를 구할 사람, 표를 우리가 달라고 하는 건 정치인들이잖아요. 그러면 노년 장년층을 포기하지 말자. 그리고 저출산과 고령화 때문에 앞으로 55세 이상들 계층이 여지껏의 이른바 노장년층들과는 매우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사회적, 정치적 활동 또한 매우 공간이 넓어지고 역할도 커질 것이다. 그러니까 물론 준비해 왔어요. 그리고 새누리당이라고 무슨 뾰족한 훨씬 더 섹시한 좋은 정책 갖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연령층이 생물학적으로 보수화될 수밖에 없는 특성 또한 있다는 것 우리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잘 갖출 거 갖춰서 적극적으로 다가가자 그런 얘기입니다. 2030의 투표율에만 기대해서는 천수답과 같다라는 게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들은 말씀이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통계는 보고 왔어야 되는데 사실 지난밤에 한숨도 못 잤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 또 KBS에 아주 전에 예약을 해놓은 게 있어서 어제 낮에 다른 방송에서 좀 하고 저녁에 8시부터 여기서 12시 10분까지인가 하고 바로 건너가서 새벽 1시부터 어쩌죠 해가지고 아무튼 한 오후 3시까지 한 2시간, 3시간 남짓 자고서는 지금 막 나와가지고 최종표를 못 봤는데 한소리님께서 표 차이가 그래도 많이 났네요. 이시종, 윤진식 표가 14,963표. 네. 오후 5시 51분 개표 완료됐군요. 야, 오늘 오후 5시 51분. 그럼 조금 전에 개표가 완료됐단 말인가요? 충청북도가. 아마 표 차이가 너무 박빙이어서 재검표하고 이런 게 좀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49.8% 득표, 윤진식 2위는 47.7%. 2.1%포인트 차이군요. 네. 새벽 3시까지도 10표, 15표 막 이러길래, 이게 뭔가 했는데, 조금 벌어지긴 했습니다. 그랬고요. 양정대 기자가 지금, 마감이 거의 이제 되고, 그쪽 마감 시간하고 우리 연결 시간이 좀 겹치는 게 있어서, 네, 바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렇게 게시판에 많이들 올려주시고 좀 기분 좀 묘하신 분도 계시고 그럴 텐데 한 분 더 소개 말씀 올려야 할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까지만 소개해드리고 양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파란 이거는 스머프 아닌가요? 제가 스머프처럼 생겼나? 소년님 처음 들어보는 얘기고요. 왜 이렇게 찾기가 힘들죠? 차를 몰고 가다가 잠시 멈추고 한 말씀 남기시겠다는 분, 제가 스토리텔링이었다고 기억을 하는데요. 그분 말씀, 네, 맞습니다. 네. 스토리텔링님께서 5시 32분에 평소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셔서 이번 선거 결과 역시 지난 대선처럼 확실하게 크게 이길 수 있는 결과를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략 미스로 놓쳤다고 판단합니다. 진보 교육감의 당선에서 새민련 명찰보다 진보 명찰이 득표에 더 도움이 된다는 사실, 이런 것도 좀 느꼈습니다. 새민련이 환골탈퇴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이념을 표방하지 못하고 실천도 못하는 현재의 새민련은 전국을 회방하는 전략은 있어도 전국을 주도하고 수권을 하기에는 안철수 공동대표의 참여도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두서없이 퇴근길에 차를 세우고 몇 자 적습니다. 너무 답답하군요. 라고 써주셨습니다. 비교적 길게 쓰시느라고 차까지 멈추실 것 같은데 그 심정과 정성 그리고 행간에 있는 마음, 이런 것들 충분히 느낄 수 있어서요. 이분의 정치적 견해 도출이나 이런 것들에 꼭 동의하지 않는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정서만큼은 공유할 수 있는 게 우리 이 방송 시간과 게시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길었지만 읽었습니다. 스토리텔링님 긴 말씀 감사하고요. 이런 것들 하나 차곡차곡 쌓아서 확실히 뭔가 달라지는 계기 또 해야겠지요. 길다고 또는 자꾸 넘어졌다고 아예 주저앉아버릴 수는 그래도 없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남은 시간 운전 조심하시고요. 양정대 기자 연결 바로 할까요? 아니고요. 네, 연결하겠습니다. 지금. 동아일보 해직 언론인의 모임인 동아자유언론 수호투쟁위원회 김종철 위원장. 그는 국민TV 스튜디오 입구에 붙은 글귀를 감격 어린 눈으로 지켜봅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1974년 10월 24일 편집국 입구에 게시한 동아투의 결의문 사본이었습니다. 저기 스튜디오에 사진을 걸어놓은 거 보니까 저희 113명이 해직 당할 때 그것이 부당하다고 항의하시다가 자진 사퇴하신 송건호 선생님, 중앙정보부에서 받은 고문 때문에 파킨슨씨 병으로 몇 해 전에 돌아가셨고, 왜 국민TV는 40년 전 동아투의 결의문을 입구에 붙였을까요? 그 투쟁 정신을 이어받아 공정 언론을 건설하겠다는 의지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디 미디어 협동조합 몇몇 임직원만의 숙제이겠습니까? 죽은 언론인의 사회에 역사를 살아가는 모든 시민에게 던져진 사명일 것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주십시오. 국민.tv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2014년 4월 1일은 한국 언론사의 역사적인 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아투의 사람들 뒤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일을 힘껏 도와드리길 약속드립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씩씩합니다. 네? 씩씩하세요, 목소리가. 네, 힘이 써서 해야죠. 좋아. 네, 해는 일이 별로 없는데. 힘이 써서 좋고요. 황금 분할? 아니면 뭐 사실상 야당 패배 이렇게 적으셨네요. 어느 쪽이 양 기자 견해시라는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야당이 패배했다고 보는 시각인데요. 예.
예. 논지를 펼쳐주십시오. 두 가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는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하는 수도권 표심에서 네. 결코 이기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박원순 현 시장의 사실상 개인기가 컸겠죠. 네. 그리고 이제 구청장 선거 그리고 지방의회 선거에서도 물론 이기긴 했습니다만 이 수도권 민심의 바로미터가 되는 건 사실 이 전반적으로 수도권에서 어떤 평가를 받느냐에 달려 있을 텐데 결국은 최대 격전지라고 여겨졌던 경기도에서 승리하지 못했죠. 네. 그리고 친박계 핵심 인사가 나섰고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독심으로 통했고 또 직전 안전행정부 장관을 지냈었던 어떻게 보면 세월호 참사와 그렇지. 관련해서 무관하지 지금의 않다고. 분노한 민심에 네. 가장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그 후보에게 사실 현직 시장이 졌단 말이죠. 네, 그래요. 이런 점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좀 실제로 야당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더더군다나 이제 전반적으로 이 기초단체장과 이 광역의원, 이 의석 분포에 있어서 2010년처럼 뭐 일방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번에 어떻게 보면 균형을 잡았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세월호 참사의 전국 속에서 결국은 분노한 민심이 이 새정치민주연합을 제1야당, 우리의 분노를 대변해줄 숙권야당 이렇게 보고 있지 않다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난 셈이죠. 예. 그리고 나머지 또 다른 하나는 이 점입니다. 지금 충청권에서 사실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이 네 곳을 모두 석권했고 또 정치적인 상징성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고 그래서 이 충청권을 석권하는 것이 그나마 위안을 삼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17개 광역단체장 중에서 8곳을 새누리당이 차지했고 9곳을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차지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진 거는 아니다. 나름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이번 지방선거가 사실 세월호 참사의 그 후폭풍 속에서 치러졌다는 건 다들 그렇죠.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런데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말로 좀 놓치고 있는 거는요. 그 교육감 선거에서 전국 17곳 중에서 13곳이 이른바 진보 성향 교육감이 승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물론 보수 후보들의 난립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 보수표가 분산된 효과도 있었겠지만 네. 어쨌든 이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이 드러난 민심이 특히 이른바 앵그리맘이라고 얘기했었던 그 사람들이 교육과 관련해서 우리 자녀들의 문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직접 교육감 선거에서 표심을 드러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렇게 그러니까 보는 게. 네. 그렇죠. 그거를 사실은 정치권에서 야당이 전혀 수용해내지 못했다. 이런 평가도 분명히 가능한 거거든요. 네. 저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야당이 실질적으로는 패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진보정당, 교육감은 정당 표시도 없고 내가 그렇죠. 진보다 보수다 이런 거 쓰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누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라낸단 그렇죠. 말이죠. 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논란이 많고 꼭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황금 분할, 절묘한 견제 사실 이런 것은 저는 신문 제목 뽑기용 레토릭이 아닌가. 세월호 사태가 없었다면 황금 분할이란 말에 동의할 수 있겠어요. 일부러 하려고 해도 이렇게 하기가 좀 쉽지 않을 텐데. 그런데 기초단체에서 너무 크게 져버려서. 그렇죠. 예. 그런 점도 좀 있고. 자, 양 기자 보시기에 대통령 국정귀조 바뀔 것 같습니까? 바뀌지 않을 공산이 커 보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실 텐데요. 네. 일단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보자면 이 지방선거에 나섰던 친박 핵심 인사 두 사람이 결국은 모두 살아났습니다. 인천의 유정복 당선자가 그렇죠. 또 부산의 서병수 당선자가 그렇죠. 둘 다 떨어질 거라 그랬는데. 그랬었죠. 그런데 어쨌든 기사 회생을 했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이 새누리당이 선거 막판에 사실 정치적인 논란이 굉장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네.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 전면에 세워서 이번에 선거를 치른 것 아닙니까? 그래요. 예. 그러니까 당 자체적으로는 사실상의 자생력이 없음을 네. 제1당, 집권 여당, 그리고 국회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집권 여당이 스스로의 자생력이 없음을 국민에게 사실 드러내 보이면서도 네. 이 박근혜 대통령을 선거 과정에 끌어들여서 결국 질 수밖에 없었던 선거에서 지지 않았단 말이죠. 네. 그렇게 되면 여권 전체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갖고 있는 위상, 이거는 더 강고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네네.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 기조를 훨씬 더 선명하게 끌고 나가는 전국 주도력을 확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참, 고난에 찬 세월이 또 보이는 듯합니다. 그런데 세월호 그때 한참 막 분노와 항의와 규탄의 목소리가 높을 때 대국민 담화에서 6.4 지방선거의 결과와 관계없이 국가 개조 이런 것들 관피와 척결 분명히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는데 네네. 젊은 사람들 말로 그 약속 쌩 깐다 그 얘기예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니겠죠? 이 관피아 개혁 그리고 공직사회 개혁 이런 부분들은 계속 얘기를 했고 이거를 이제 국가 개조라고 이렇게 통칭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방향과 구체적인 실천 과정에서의 문제를 지적하는 건데요. 네. 지금까지도 사실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아주 단적으로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은 이 정권의 책임, 나의 책임, 대통령인 나의 책임이다라는 얘기를 결국은 하긴 했죠. 네. 무려 34일이나 지나서. 그런데 이게 결국은 지금과 같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힘이 실리는 듯한 그런 모양새로 네. 이번 지방선거가 치러졌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관피아 개혁이든 혹은 정부조직 개편 문제든 이런 것들이 이 야당과의 대화, 타협, 그리고 국민적인 소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숱하게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또 국민들이 요구해왔던 네. 그런 방식으로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자, 50일 후면 7.30 재보선인데 아까 네네. 우리 청취자께서도 지금 현재 오늘 날짜로 확정된 곳 12곳 네. 표로 만들어서 올려주셨더군요. 네. 진짜 승부처 아무래도 그거 전국 단위 미니 총선에 해당할 테니까 그때까지 네네. 요 분위기가 갈까요? 어떻게 예측하세요? 너무 빠른 질문인가요? 아직은 좀 예측을 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네. 다만 좀 한 가지 좀 주목할 대목은 예. 어쨌든 지금 수도권에서 지금 지방선거 때문에 비계된 지역구 네. 그리고 선거법 위반으로 비계된 지역구 이게 전부에서 지금 현재 확정된 12곳 중에서 절반인 6곳입니다. 네네. 수도권에 몰려있죠. 예. 그리고 두 곳은 또 그중에 두 곳은 나머지 6곳 중에서 두 곳은 충청권입니다. 그런데 충청권과 수도권 모두에서 네, 어쨌든 새누리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아주 원사이드하게 이긴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은 이들 선거 지역에서 재보선 결과에 따라서 네. 집권 여당의 과반 의석 확보 여부가 최종적으로 한 번 더 판가름이 난다는 거고요. 네. 그렇게 되면 과반 의석을 확보하느냐 확보하지 못하느냐는 실상 박근혜 정부 2년차 후반 3년차 들어서면서 네. 이제 정말로 막바지 일해야 될 이런 준비를 해야 될 그런 시기에 아주 중요한 국회 차원에서 어떤 뒷받침이 될 수 있느냐를 판가름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어쨌든 정책 중요성은 그 역대 어느 재보궐선거보다도 훨씬 큰 그런 재보궐선거다. 현재까지는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사려 깊고 생각 깊고 신중하면서도 정확한 양정대 기자의 평가인데 지난번에 우리 돌발 질문 청취자분 TV 라디오 헷갈리니까 청취자분의 돌발 질문을 아주 잘 기가 막히게 처리해 주셔서 우리의 소통에 대해서 또 한 번 즐거웠는데 답변의 충실도와는 별도로
오늘은 굉장히 돈이 많이 가지신 분께서 질문을 하나 주셨어요. 답변을 또 잘 하시면 금일봉 이런 거 보내실지도 모르겠는데. 워렌 버핏 67조 님께서 6시 12분에 1분 됐네요. 질문 좀 대신 해달랍니다. 양 기자한테. 듣고 계세요? 네네. 하지 마요? 아니요, 뭐 하셔도 되는데 모르는 질문은 제가 모른다고 대답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그럼요. 네. 지방선거 주권 포기자, 그러니까 기권자 투표 안 한 사람이 무려 43% 됐죠. 예. 42%. 사람 수로 따져보면 1,800만 명. 전 국민의 3분의 1이 조금 안 돼요. 왜 기권하죠? 사실 뭐 이 질문은 조금 너무 광범위하긴 합니다만 이분이 이렇게 몇 가지 그 선택지를 주셨어요. 여야 정치권에 대한 실망일까? 아니면 언론의 정치 무관심의 유도에 따른 결과일까? 아니면 3S 정책의 여파일까? 아니면 돈 숭배하느라고 그랬을까? 뭐 또 까까까는 많을 수 있겠는데 이분이 써놓으신 건 그런 건데 꼭 그 안에서 골라 잡으라는 건 아니고요. 대체 너무 기권 폭이 좀 크지 않아요? 대선 때는 한 75, 6%까지 갔는데 60%도 못 이루고 사실 사전투표 이틀을 생각하면 투표일이 3일이었던 셈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투표일이 하루밖에 안 됐던 4년 전 2010년 지방선거 때 54.5%, 요번에 56.8%. 그러면 겨우 투표 날수를, 투표할 수 있는 기간, 시간, 접근 기회를 3배로, 거의 3배 가까이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투표 상승률은 2.5%포인트 정도밖에 안 됐는데, 세월호라는 참 어마어마한 미증유의 대사태가 일어났었단 말이죠. 그런 걸 감안하면 조금, 누가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좀 낮은 투표율이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워렌 버핏께서 물어주셨습니다. 양 기자 그냥 평소 소신 좀 들려주시죠. 아주 길게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이 너무 짧을 것 같은데요. 그게 뭔데요? 일단 그 투표를 안 하는 데는 저는 분명한 이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투표를 하겠다, 하지 않겠다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뭐 개인적인 요인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뭐 사회적인 요인도 있을 거고 뭐 정치적으로 내가 저 사람을 꼭 찍어야 되겠다 이런 그러니까 자기 확신이 서지 않으면 사실은 투표를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일부러 가서 해야 되는 거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서구에서는 뭐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투표를 하는 사람에 한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도 도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러 가지 제도들을 도입을 하는 게 결국은 이 투표를 통해서 이 어쨌든 정치 그리고 권력의 정당성이 확보되기 때문일 텐데요. 저는 뭐 아까 지적하셨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다만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들, 특히 이제 50대, 60대 이상 분들의 투표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 높은 데에는 저는 교육의 힘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색다른. 그러니까 저는 그 교육을 통해서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의 교육이 과연 제대로 된 교육이었느냐 이 문제하고는 무관하게 항상 이 TV든 라디오든 아니면 뭐 이런 매체를 포함해서 또는 학교 교육을 통해서 이 선거의 중요성 그리고 투표를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분위기가 뭐 전달되는 그런 통로가 저는 굉장히 다양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한테 그런 부분들 이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학교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좀 전달이 되어야 될 텐데 이게 결국은 뭐 시험 볼 때 한두 문제 나오는 거 뭐 그 선거의 4대 원칙이 뭐냐 뭐 이런 거 외우는 정도로 그렇게 끝나고 나니까 결국은 뭐 체화가 되지 않아서 저는 그 차이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시민 교육, 살아있는 민주시민 교육이 좀 필요하다. 네, 저는 이렇게 번역을 그거 아니면 아무리 날수 늘려봤자 별로 안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요. 이번에 솔직히 20대 사전투표율은 좀 높아서 살짝 기대를 했는데 선관위에서 공식 연령별, 지역별, 성별 투표율 집계치를 내놓겠지만 내일쯤 아마 나오겠죠.
아, 내일은 현충일이구나. 다음 주 정도면. 네, 한번 좀 찾아서 보겠는데 그렇게 높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고생 많으셨고 내일은 우리가 특집 방송합니다. 네. 내일은 90분간 이번 선거, 육사선거 정리하고 7.30 재보선이나 향후 전망 얘기 90분간 해볼 건데 양 기자하고 중간에 전화 연결해서 좀 조곤조곤 얘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고요.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였습니다.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6시 23분 39초입니다. 워렌 버핏께서 아까 양 기자는 투표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외국의 사례를 잠깐 했는데 워렌 버핏께서는 기권자한테 벌금 부과 같은 특단의 대책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쪽에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쪽에 주셨어요. 벌금을 매기든 좀 인센티브를 주든 아무튼 이런 눈앞에 당근 사탕으로 뭘 하는 것이 궁극적 해결책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좀 높일 필요는 있겠다라는 거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가 바뀌지 않을 것이다 하는 척만 하다 끝나지 않을까요? 라고 아하님께서 말씀하셨고 바뀌지 않는다는 양 기자 말씀에 동의한다. 미니님께서. 그 다음에 나도 국민님께서는 만약 교육감도 정당 공천제였다면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논쟁적인 사안입니다. 정당 기호가 없는데도 사람들이 골라서 선택한 건지 단지 세민년 색깔이 옅어서 그런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회가 되면 이것도 한번 묶어서 말씀드리기로 하죠. 예, 행간 하겠습니다. 오늘 이 얘기가 어떻게 공교롭게 자주 나오네요. 아까 양 기자도 그걸 써놨던데. 광역단체장 여당 8곳, 야당 9곳 승리, 절묘한 황금 분할이라는 제목의 연합뉴스 기사 한 대목 들으시고 제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새누리당이 9곳, 새정치연합이 8곳을 차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여야 광역단체장 숫자가 정확히 기존의 9대8에서 8대9로 역전된 것이다. 수치상으로는 새누리당이 한 석을 잃었지만 세월호 참사의 악재 속에서도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 2곳을 이기고 최대 격전지였던 텃밭 부산을 사수함에 따라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새정치연합은 비록 인천을 내줬지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등 충청권 4곳을 다 휩쓸면서 정치적 중원을 확실하게 차지하고 전체적으로도 한 석을 더 확보해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여야 어느 일방의 승리를 주장할 수 없는 절묘한 성적표가 나온 셈이다. 네, 기사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뒤이어서 종합 속보를 기사를 또 띄웠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연합통신에 올라있는 최종 기사는 요 다음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숫자나 기본 팩트들은 다 맞습니다. 동의하고요. 저는 다만 그 해석에 대해서 일부분 동의하지 않는 건데 일부분을 동의하지 않지만 동의하지 않는 강도는 상당히 셉니다. 우선 황금 분할이란 말은 무슨 미술 시간에 미학 시간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3대 5대 8, 그다음에 16대 8 이런 거. 시각적으로 가장 균형 잡히고 아름답고 이런 거. 좋은 뜻으로 많이 쓰이죠. 정치적으로 그냥 특별히 좋지도 특별히 나쁜 악재나 호재 또는 긴급한 사안, 국가적 위기, 재난 이런 것이 없는 이른바 통상적인 기간에 치러지는 선거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면 이쪽에도 의미 있는 표를 주고 저쪽에도 의미 있는 꾸지람을 주는 이런 결과, 그거는 아주 절묘한 균형과 견제라는 표현에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수백만, 수천만 명의 기표 행위라는
집단적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누구도 예측할 수 없잖아요. 남이 뭘 찍고 그게 이렇게 실시간으로 반영돼서 공개되는 걸 봐가면서 표를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비밀 투표니까. 그런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거기에서 뭔가를 읽어내려는 노력은 당연합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꽃이자 중요한 정치적 행위인 선거, 한 표 한 표에 담긴 표들의 의미를 모아서 어떻게 반영하고 어떤 변화를 추구하는 것. 우리가 그러려고 투표하는 건 맞는데요. 황금 분할이란 말은 저는 절대 맞지 않다고 보고, 이번은 여러 번 말씀 올리는 바지만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 영향권 아래에서 치러졌던 선거입니다. 애도 기간, 추모 기간 중반까지만 해도 전 국민이 거의 모든 국민들이 다 슬퍼했고 그 슬픔을 표현하는 강도에서 좀 차이가 났을 뿐이겠죠. 저 자리에 진도에 내 가족이 있다면 어떨까? 그냥 단순한 그 역지사지만으로도 우리는 쉽게 감정이입, 공감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조 과정에서의 정부의 무능함에 치를 떨게 됐고,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 타워니 아니니 뭐 라면을 넣었니 이런 철없는 소리들이 나오고 하니까 화난 마음이 들끓어오를 수밖에 없었고요. 해경의 초동대처는 말할 것도 없지만 나머지 정부의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들도 우리를 분노하기에 충분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정부 여당, 지금 국정 담임 세력, 박근혜 여서가 아니라 재작년에 문재인 후보가 집권을 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있다고 칩시다. 세월호가 침몰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해경이 그렇게 움직였고, 안행부 차관은 그렇게 숫자 하나도 제대로 못 셌고,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무슨 부는 무슨 부대로 뭐 만들고 했으면 당연히 우리 질타하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친보수적이냐, 진보적이냐, 변화를 추구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 정부를 국정에 책임이 있는 담임 세력에게 그 책임을 묻고,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몰아치고, 그건 국민의 당연한 요구죠. 그러니까, 그거에 자극받은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로 몸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잠시 이성을 잃었건 어쨌건 간에 아무튼 대통령의 눈물을 파는 대통령 마케팅이 선거에 들어왔죠. 선거 막판에는 아주 이틀 동안은 그게 극에 달했고요. 누구는 박근혜 일병구하기라고 했는데 저는 박근혜 마케팅이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어느 표현을 택하건 간에. 그런 분위기 아래서 치러졌던 거기 때문에 저는 황금 분할이라는 표현에 일단 동의를 못하겠다는 것이고, 절묘한 견제와 균형은 양측의 힘이나 갖고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나 카드가 비슷할 때는 통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한쪽이 물리적으로 또는 정책 수단에 있어서 비대칭적 우월성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단지 사람 숫자, 머릿수만 숫자만 가지고 견제나 균형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런 정책적 수단이나 물리적 힘을 갖고 있지 못하는 측에서는 좀 더 자기 힘을 기르거나 파워풀한 수단을 갖춰야 하는 겁니다. 옛날 중세까지의 전쟁 양상을 보면 갖고 있는 개인 무구, 장비, 이런 것들, 무기, 이런 것들의 우월에서 승패가 갈리곤 하지 않았습니까? 석기를 물리친 건 청동기였고 그 청동기를 끝장낸 건 철기였지요. 그 다음에 야당이 언제까지나 2030 세대의 투표율에만 목을 맬 것인가. 되게 젊은 층이 진보적이고 이들은 반체제적이고 반권위적이고 반문화, 그러니까 그 기존 문화에 대한 저항이 강하고 히피 문화 이런 거 대표적인 거겠죠. 그다음에 비도덕적이고 그게 이제 진보의 여러 특징들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묘하게도 부패의 상징은 보수고 실은 원래 보수는 지켜야 할 과거로부터 앞으로도 계속 지켜나가야 할 가치의 고갱이들, 진수들만을 뽑아서 정말 그건 아름답고 숭고하기까지 하죠. 그것을 굉장히 귀히 여기고 몸가짐을 바로 하고
뭐 청교도에 버금가는 프로테스탄트적인 그런 게 보수의 실제 모습이고 상징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 돈을 그냥 극악무도하게 탈법, 편법 가리지 않고 긁어 모으고 그 돈을 바탕으로 로비를 해서 권력도 좀 가까이 하거나 권력을 일부 탐하고 쥐기도 하고 때론 성취하기도 하고 그런 결합으로 야합으로 더 힘을 늘려서 더 많은 더러운 부를 구조적으로 철옹성 쌓아 올리고 그렇게 천민주의와 결탁한 관권, 금권, 그 타락, 그거의 확대 재생산. 이건 엄밀히 말하면 보수는 아닌데 한국에서는 아무튼 보수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보는 굉장히 진보에게는 도덕적으로 높은 게 요구되고 그러니까 주민등록 함부로 바꿔서도 안 되고 10몇 억짜리 아파트에 살면 뭐 했길래 이렇게 돈이 많아? 응? 장관으로 되겠어? 보수 정권에서는 한 뭐 80억 정도는 기본인 거고 어디 뭐 주민등록 몇 번 바꾼 건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과연 한국에 진짜 보수가 있는가? 저는 그게 10%도 채 안 된다고 보는데 어쨌거나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게 짜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야당은 일단 인구 구조 면에서 대단히 불리하고 정책적 툴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몇 가지 왜곡된 과거의 경험, 일제 또는 6.25 뭐 친일파의 숙정 과정의 소홀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무튼 민족 정기가 제대로 쓰지 않은 채 여기까지 왔고 기존의 지배계급의 확대 온존 및 재생산은 끊임없이 왔던 것이고 그건 어떻게든 부단한 싸움을 통해서 바꿔야 하는 건데 2030만 바라보지는 말자. 그 다음에 우리도 곧 5060이 되고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막연한 불안들 이를테면 뭐 노후 불안 있겠죠. 곧 퇴임을 앞둔 사람들에게는. 그 다음에 가계부채 문제 거의 대부분 해당될 거예요. 하우스 푸어 심각하죠. 그 다음에 공교육 붕괴는 나와 내 아이의 관계뿐만 아니고 내 아이의 미래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반값 등록금? 그게 꼭 내 아이만의 문제일까요? 아이의 학비를 부담해야 하는 50대, 40, 50대, 뭐 50대 초중반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해당이 되죠. 그거 정책적 그 툴이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동원할 수 있는 게 비슷하다고 치더라도 좀 더 만들어서 직접 다가가야죠. 우리도 당신들과 같이 고민을 함께 한다. 우리는 선거 때만 되면 우리는 2030만 쳐다본다. 당신들은 투표장에 안 나와도 좋고 어차피 우리가 공들여도 여당 찍을 거니까 우리 아예 내놓겠다. 그 선 그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평균 수명 늘어나고 계속 그쪽 인구 격증하고요. 이미 이제 42%를 넘지 않았습니까? 50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유권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2030의 변화와 개혁과 이런 것들을 희구하는 2030층에 너무 공을 들인 건 맞아요. 이를테면 정서적으로 일단 통하는 게 있고 정치적 우군이라는 게 서로 심정적으로 확인이 된 거니까 이들을 투표장으로 데리고만 가면 우리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을 뭐 물가까지는 끌어가도 물은 못 먹인다는 무슨 뭐 서양 속담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2030 세대가 말도 아닐 뿐더러요. 우리가 끌고 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까 양 기자하고도 투표율 문제 워렌 버핏님 얘기 가지고 했었는데 이럴 때만 앵그리맘 세월호 터졌으니까 그거 온당치 않듯이 5060 문제는 앞으로 선거의 상수,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두고 앞으로는 모든 선거에서 세대 간 표대결이 더 치열해질 것이고 근데 숫자는 계속 5060이 많아지고 투표율까지 감안하면 가중치가 훨씬 더 세고 그래서 이번에 투표 확실층만 골라보니까 50대 이상은 620만이었고 20, 30대는 310만이었어요. 정확히 2배가 차이가 났어요. 중앙선관위의 사전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러면 2030표를 우리가 다 야당 측에서 다 가져온다고 해도 5060 세대의 40%밖에 못 가져오면 힘든 게임인 거죠. 뭐 야당만 뭐라고 하고 저 세월호의 그 세월호를 보면서 울고 규탄하고 분노하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고 표는 저렇게 구퇴행적인 투표 행위를 하느냐라고 좀 사람들도 꾸짖자고 하는데 우리가 같은 시민으로서 누구를 꾸짖는다는 거 의외로 쉽지 않고요. 물론 그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토론하거나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명색이 언론을 통해서 누가 어느 한 집단이 어느 한 집단에 대해서 꾸짖으면 그건 자칫 내전으로 가는 전초전이 아닐까 싶고
그러니까 정치를 직업으로 하는 계층, 그리고 우리를 직업적으로 대변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일단 논의를 시작하는 게 맞다고 보아서 오늘 연합뉴스 기사를 골랐고요. 제 진의가, 물론 여러분 너무나 다 잘 아시는 얘기들인데, 제가 늘 이 코너 행간은 제가 유일하게 저의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항상 굉장히 조심하려고 무지무지하게 따내는 애를 씁니다. 여러분 자칫, 왜냐하면 정치 문제는 정말 답이 없는 것이고, 자칫 이게 감정적으로 비화되기 쉽거나 이런 그 특성상 말이죠. 더군다나 오늘같이 좀 속이 상해 있는 날들은 더더욱. 그래서 세심하게 헤아려서 말씀을 드린다고는 했는데, 큰 오차 없이 여러분 귀에 닿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오늘은 행간을 하나 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지원 대표 인터뷰 연결하겠습니다. 여보, 국민TV가 개국했는데 월 10,000원씩 내야 하는 조합비 어떻게 내라는 거예요? 그 자동적으로 출금할 수 있도록 하면 되잖아요. CMS 신청해요.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를 통하면 되는 거죠? 아빠하고 엄마하고 나 모두 다 조합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은 3만 원 내야 해요? 꼭 그렇지는 않아. 가구 전체가 조합원이면 아빠만 대표로 내도 돼. 김용민입니다. 10,000원도 좋습니다. 그러나 자라는 꽃과 나무에 물을 더 주는 심정으로 자발적인 추가 조합비 납입을 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꿈, 아직 진행형이잖아요. 3만을 향해 달려가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여러분, TV가 개국한 4월부터 조합비를 납입해 주십시오. 한 분 한 분의 조합비가 모이고 또 모일 때 미디어 협동조합은 건강한 방송, 공정한 보도로 보답할 것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국민.tv를 참고하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따로 별다른 설명이나 긴 수식이 필요 없는 분이시죠. 새정치연합의 박지원 전 원내대표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죄송하지만 볼륨 좀 조금 올려주세요. 제 말씀이 좀 작게 들리세요? 잘 안 들리세요? 네네, 좋습니다. 지금은 괜찮으세요? 네. 목이 좀 상하셨나요? 목 성대가 잠겼나요? 네, 좀 성대가 많이 잠겼습니다. 글쎄요, 평소에 그 낭낭하고 저 듣기 좋은 목소리가 약간 거칠어지셔서 유세 때문에 많이 힘드셨겠구나 싶습니다. 많은 질문, 오늘 이 질문 많이 받으셨을 텐데요. 이번 선거 결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우리가 조금 더 이겼으면 좋았을 선거인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지만은 무엇보다도 충청권을 우리가 확보했다고 하는 것은 성과이지만 인천, 경기를 놓친 것은 좀 아주 큰 손실이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그렇죠.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인데 서울은 압승을 했지만 두 곳에서 간발의 차이나마 놓쳤다는 것 좀 많이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오늘 트윗에다가 선거 직전에 당 지도부가 경기나 인천을 등한시했다, 이렇게 쓴소리를 하셨어요. 그때 그 당시에 당 지도부는 뭐 했나요? 그럼 어디 가서?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예. 사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호남만 가지고도 승리를 할 수 없지만 호남을 빼고도 할 수 없습니다. 호남에는 500만의 인구가 사시지만은 전국에 1,000만의 호남 향후가
각 지역에서 사시거든요. 예. 그럼 새누리당 역시 자기들의 홈베이스인 대구나 부산, 영남북 울산에서는 완전히 그 승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번 선거에 대구나 부산에서도 굉장히 그 바람은 있었지만은 네. 우리가 광주 이게 어떤 도시입니까? 그래. 이 광주에 전략 공천 그것도 두 대표나 출마한 새 후보가 경선을 강력히 요구했고 경선을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네, 처음엔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뭐 연휴가 시작되는 한밤중에 갑자기 전략 공천이다. 네. 라고 해서 광주 시민은 물론 우리 호남 사람들 그리고 국민들도 상당히 그 처사에 대해서 자존심 많이 상했죠, 사실. 네, 옳지 않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선거 기간 동안에 민주당 지도부가 사실은 광주나 전남북은 그대로 자체 내에서 선거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그냥 광주가 위험해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예. 상대적으로 수도권, 그러게요. 강원 또는 충청권에 좀 등한시한 것이 경기, 인천의 패인 아닌가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네. 저도 현역 기자 시절에 대선 총선에서 큰 선거 4번 치러봤고 이제 뭐 나이 좀 들고 뭐 일 못한다고 쫓겨나서 쬐꾸만 프로의 앵커를 맡으면서 이제 6.4 선거 처음. 국민 TV 라디오가 왜 조그만? 야,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얼마나 많은 역시 의원님이십니다. 이게 제가 무심코 실언을 했는데, 이거 쫓겨나겠는데요. 아니, 저도 국민 TV 조합원이기 때문에. 저도 조합원인데. 엄청난 애정을 가지고 있고, 네. 또 사실, 대한 언론으로 기대가 크기 때문에 예.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십시오. 이건 두말 없이 제가 실언한 겁니다. 망언한 겁니다. 바로 사과드립니다. 조합원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아무튼 이제 들어앉아서 선거를 한번 치러보면서 느낀 게 아니 세상에 어떻게 돼서 야당 대표가 광주에 가서 우리 공천한 후보 찍어달라고 사흘이 멀다 하고 왔다 갔다 해야 되나? 내 보다 이런 건 처음 본다. 거기 갈 때 딴 데 가고 이래야 되는데 말이죠. 그거 하나만으로도 일단 그게요. 광주에 대한 애정과 안철수 저 친구가 진짜 호남의 사유라고 그러더니 말만 그런 게 아니고 진짜로 갸륵한 정성이구만.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이런 표현 좀 뭐합니다만 먼 줄이 그냥 타가지고 뒤뚱뒤뚱 막 뛰어다니는 그런 형국으로 보이더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트윗에 올리신 걸 보고 고고 꼬집으신 글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저도 그런 의미에서 지적을 했고, 예. 특히 이제 지난 6.4 지방선거보다도 돌아오는 7월 30 예. 재보궐 선거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러한 실수를, 그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말자. 예. 그런 의미에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네. 어쨌거나 광주 유권자들이 전략 투표를 했건 앞으로의 전국 지형도를 그려가 볼 때 그래도 당에서 공천한 사람을 하나 만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 했는지 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광역단체장은 당의 공천 후보를 했는데 기초단체장 선거 보니까 심각하다고 저는 느꼈어요. 새정치연합이 사실상 광주 호남에서는 이거 무소속들 굉장히 약진하고 있다 진 거 아닙니까? 글쎄요, 제 지역구인 목포에서도, 저도 패배를 했습니다. 예. 무소속 목포시장이 처음으로 당선됐는데요. 예. 이제 광주에서 강원태 이용섭 두 후보가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고, 예. 무소속 연대를 하니까 무섭게 그 바람이 또 무소속 연대로 전남북으로 퍼지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무소속도 새정치민주연합 아니냐 네.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것도 물론
패배한 저로서 변명이 아니라 상당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예.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말자. 네. 그런 반성의 의미로 더 크게 해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의원님, 들으셨겠지만 보좌관한테 물어보시면 바로 알 텐데요. 젊은 사람들은 다 아는데 이강윤의 오늘은 특히 쌍방향 소통이 무서울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네. 정가 소식 전해주는 한국일보 국회 출입하는 양정대 기자라고 있어요. 네네. 알죠, 양정대. 네. 옛날에 야당 도치보다 지금 새누리당 반장하고 있는데 이 친구하고 저기 하면서 청취자 질문을 돌발 질문 하나씩 하거든요. 네네. 지금 2개 들어왔어요. 다른 거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이건 꼭 여쭤봐 달래요. 좀 많이 화가 나신 분이시네요. 이번 선거 결과와 의미에 대해서. 두 공동대표 이대로 둬야 합니까? 좀 따끔하게 이 민심을 느껴야 되고 본인들이 책임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직설로 질문해 주셨는데 답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오전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예. 그 두 대표의 전략 공천 문제 그리고 중앙당에서 선거를 지휘 감독하는데 예. 전혀 효과적인 그런 것을 잘못했다 예. 하는 것을 지적했고 또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준비할 7.30 재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예. 두 대표께서도 그런 저의 지적이나 언론의 지적을 상당히 아프게 받아들일 것으로 믿고 두 대표가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이건 늘 두 대표가 예. 조금 너무 물컹해요? 그렇게 얘기해요. 박근혜 대통령 네.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사과했을 때도 국민이 위로를 받았을 것이다. 네. 또 우리 안대희 네. 총리 후보자를 지명했을 때 세월호 문제 해결 잘해줬으면 좋겠다. 네. 이러한 멘트는 조금 야당스럽지 못하지 않느냐. 그렇죠. 네. 그리고 야당 대표가 좀 심사숙고해서 잘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지적들을 했습니다. 민원 봉사실에 부탁하러 간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야당은 아무래도 야당다워야지. 할 때는 야당이 여당다우면 그건 아니죠. 예. 그 정서적인 측면을 감안해서라도 분명히 결기를 세울 땐 세우고 또 이래야 되는데. 그럼요. 그러면 정치가 되는 거고. 예. 결론적으로 그럼 지금 두 대표는 7.30 재보선까지는 두어보자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본인들이 알아서 좀 빨리빨리 거취를 결정하란 말씀이세요? 당헌 당규가 있고, 예. 그런 구체적 움직임이 없다고 하면은, 예.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예. 또 한 번, 다른 분 질문입니다. 박지원 의원님 존경하는데, 이번에 정말 실망했습니다. 광주 지역 지원 유세 오실 시간에 인천 같은 데 가셨어야죠. 문재인 의원님만 보내고 당 지도부는 죄다 강주로 갈 수가 있나요? 화납니다. 라고 쓰셨어요. 어떤 청취자께서. 그 지적은 옳은 지적입니다. 네. 제 자신부터 과연 광주를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망설였고 네. 사실 취약지역인 저는 강원도 최문순 지사 선대위원장을 맡았어요. 예. 그래서 강원도도 다행히 가셨더랬어요? 입정적으로 예. 가발을 했는데 예. 원주에서 이제 변두리 지역은 최문순 지사가 지다가 도심 쪽에서 완전히 이겨가지고 승리하는 것. 네. 또 원주시장도 우리 원창목 시장이 다시 처음에는 좀 어렵다가 다시 이기는 걸 이런 걸 보고 선거운동을 우리가 얼마나 집중적으로 열심히 하느냐 하면은 에 따라서 그 유권자 국민이 움직인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서울, 인천, 경기도, 강원도를 다니다가 이제 물론
제가 또 강력하게 요구를 했어요. 두 대표에게. 전략 공천을 했다고 하면은 광주에 가서 금남로에 돗자리 깔고 석고대제를 해라. 그렇지. 그리고 광주 시민들에게 용서와 이해와 설득의 필요성이 있다 했는데 두 대표가 몇 차례 가서 광주 시민들이 상당하게 이해를 하는 분위기고 또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광주 아닙니까? 네. 우리 호남이 뿌리이기 때문에 지켜주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상징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을 대신하는 그런 또 호남에 어떻게 됐든 대표하는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방관할 수가 없어서 광주에 가서 이틀 참 열심히 했고 알겠습니다. 뭐 전남, 전북도 이틀을 다 돌았습니다. 예. 그건 잘 알고 있고요. 기초단체장들 무소속 제 능력의 한계 그리고 유권자가 무섭다. 의원님, 저 한뉴스 하나 들어와서 도중에 말씀 끊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딱 30초밖에 우리 안 남았거든요. 네네. 제가 짧게 물을 테니까 옛날에 언론 전문가이시기도 하셨잖아요. 김대중 정부 때. 예. 방금 KBS 이사회에서 길환영 사장 그만 집에 가라. 당신 잘라야겠다. 회의만 가결시켰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아주 잘했습니다. 너무 짧으시네요. KBS 이사회가 생긴 일에 가장 잘한 일이라고 그렇습니다. 우리 언론사에 기록될 겁니다. 상당히 그 결과도 빨리 나왔고 전향적인 것 같습니다. 예, KBS 사태 공정보도로 가는 큰 산을 넘는 것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약간 목은 쉬셨지만 패기를 느끼게 해주신 인터뷰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지원 민주당 전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선거 치른 그 다음날 약간 허탈과 머릿속이 복잡하실 줄 압니다. 짧게 한 말씀 드리고 하직하지요. 대참사도 집어 삼켜버리는 편가름, 치가 떨립니다. 분노 따로, 문책 따로인 사람들의 분노를 우리가 어떻게 진정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말듯이 6월 4일 선거에 담긴 표심도 잊지 말고 이를 꼭 깨뭅시다. 안녕히 계십시오. 내일 현충일인데 내일은 특집 정치대담으로 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강윤이었습니다.